안녕하세요.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의 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5장에서는 저항과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또 전류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저항입니다. 자, 저항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저항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자, 전류의 흐름을 뭐한다? 방해한다. 이때 저항은 기호로 R이라고 쓰고 다니는 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에서 자, 저항의 어떤 전선을 하나를 그려보게 되면 자,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선의 단면적을 A 제곱미터다라고 보고, 자, 이 전선의 길이를 L 미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에 어떠한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선에 뭐가 있느냐? 고유 저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고유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저항의 값 R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전자가 지나갈 때 당연히 면적이 크면 저항의 값은 감소하게 되고요. 길이가 길면 저항의 값은 증가를 하게 되고 고유 저항에 따라서 저항의 값을 결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단위는 오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저항의 값을 결정한 것은 뭐냐? 뭐가 결정하냐? 고유 저항. 그렇죠? 자, 고유 저항은 저항에 비례하고요. 그죠? 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이 저항의 값을 뭐한다? 결정할 것이고요. 또 아울러 자, 이 저항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온도입니다. 바로 온도. 자,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인 동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의 값은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의 값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자, 저항과 온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수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고유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저항 로라고 하는 것은 자, 고유 저항 로에 관한 식으로 쓰게 되면 로는 R 곱하기 L분의 A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보시게 되면 자, R은 저항의 단위 옴. 자, A는 단면적 제곱미터. 길이는 메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옴 제곱미터 나누기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가 없어져서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옴 메타가 고유 저항의 단위가 될 수 있고요. 자, 전선은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제곱미터가 아닌 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옴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유 저항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전선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고유 저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연동선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경동선이라는 게 있고,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알루미늄. 자, 이때 이런 이제 전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연동선, 경동선, 알루미늄 선인데, 자, 고유 저항이 연동선 같은 경우에는 58분의 1이고요. 경동선은 5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고유 저항과 자, 여기에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항이,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고유 저항이 되겠죠. 자, 이 고유 저항과 도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 저항은 로라고 쓰고 도전도는 시그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고유 저항은 도전도와 자, 반대로 자, 저항은 얼마나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느냐인 거고, 도전도는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는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두 개에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는 시그마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역수구나.
자, 그럼 연동선의 고유저항, 도전도는 58이라는 얘기고, 경동선의 도전도는 55란 얘기고, 자, 알루미늄의 도전도는 35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공식은 R은 로 A분의 L을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마 A분의 L이다 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더라. 고유 저항과 도전도와의 관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퍼센트 도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퍼센트 도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퍼센트 시그마는 자, 연동선의 고유 저항분의 도전도분의 연동선의 도전도분의 어떠한 매질의 도전도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는 게 퍼센트 도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 도전도는 자, 연동선은 당연히 100%가 될 것이고 경동선은 58분의 55죠. 그죠? 곱하기 100분율로 하면 얘는 대략 97% 정도가 되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58분의 35를 하게 되면 약 한 62% 정도가 됩니다. 61%, 62%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퍼센트 도전도라고 하는 것은 연동선의 도전도분의 어떤 물질에 대한 도전도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게 퍼센트 도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선, 구리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리선, 알루미늄 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저항의 값도 어떻게 한다? 상승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상승하냐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하게 되면 R, T는 즉 T 도시에서의 저항값은 R0 플러스 R0 알파 T가 됩니다. 자, 여기서 T 마이너스 T0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T 마이너스 T0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를 뜻합니다. 온도 변화. 즉 T0에서 T도씨까지 온도가 변화했을 때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온도계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1도씨 올랐을 때 저항의 값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R0라고 하는 것은 초기 저항값을 뜻합니다. 초기 저항값이고 RT는 T 도시에서의 저항값이 됩니다. 자,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온도계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수. 자, 온도계수 알파 T라고 하면 자, T 도시에서의 온도계수는 자, 구리선에서 연동선에서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234.5 플러스 T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20도씨에서 온도계수는 얼마가 되냐? 알파 20은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234.5 플러스 2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해보면 자, 10도씨에서 저항의 값이 40옴이었다. 자, 만약에 온도가 60도씨가 되면
그때의 저항의 값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RT는 R60도는 60도시에서의 저항값은 그죠? 60도시에도 내가 알고 싶은 건 저항값이지 않습니까? 자, 초기의 저항값 40 더하기 40 곱하기 온도계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34.5 플러스 지금 언제입니까? 10도씨에서의 온도계수니까 플러스 10분의 1 곱하기 온도가 어디에서? 10에서 50도로 됐습니까? 50이 얼마 된 겁니까? 증가가 된 겁니다. 10에서 6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5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0도씨에서의 저항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온도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 여기에 A라고 하는 물질의 전선이 있고,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B라고 하는 물질의 저항이 있더라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의 저항을 제가 R1이다라고 하고요. 자, 요것의 온도계수를 알파1이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과 온도계수가 다르겠죠. 자, B라고 하는 애의 저항값은 R2이고, 자, 온도계수는 알파2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계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온도 1도씨 올라가는데 비율, 그죠? 초기와 나중의 비율입니다. 즉, 요 식에서 보시게 되면, 자, RT는 R0 플러스 R0 알파의 T-T0입니다. 즉,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도씨 변화했을 때 초기 저항값과 나중 저항값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보면 자, 이것을 1도, 변화가 1도 했다니까 얘는 1도니까 얘는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면 RT-R0가 될 것이고 이게 R0 알파가 되고 여기서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R0분의 RT-R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RT-R0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항 변화량이죠. 그죠? 저항의 변화량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1도씨가 증가하게 되면 자, 이 A라고 하는 물질의 저항값은 알파1, R1만큼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겠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도씨 온도가 변화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2, R2만큼의 온도가 변화하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것이 전체의 요 AB의 변환 저항값이 됩니다. 자, 이것을 뭘로 나누면 처음의 저항값, 얘네들의 온도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 처음의 저항값 얼마입니까? R1과 R2입니다. 즉 R1 플러스 R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라고 하는 뭐가 된다? 합성 온도 계수가 됩니다. 합성 온도 계수. 자, 이 합성 온도 계수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즉 두 개의 물질이 있다. 이때 두 물질에서의 합성 온도 계수는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저항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입니다. 저항과 정전 용량.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유전체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체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의 면적은 S이고, 여기의 길이는 D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겠죠, 그죠? 이 물질에 뭐가 있습니까? 고유 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 뭐도 있습니까? 유전율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얘를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하면, 자, 당연히 여기에 뭐가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전기를 가하면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저항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R은 당연히 좀 전에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rho S분의 요 길이 D가 됩니다. 그쵸? rho S분의 D. 자, 이것은 모양이 보니까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C는 입실론 D분의 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R 값과 C 값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곱하기 C는 자, rho S분의 D 곱하기 입실론 D분의 S가 됩니다. 자, 그러면 S분의 D하고 D분의 S가 서로 소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저항과 C를 곱하게 되면 rho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한 이제 유도가 된 건데,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단위 면적당 전류 IC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2의 ds는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인테그럴 2의 ds는 입실론분의 q다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전도전류입니다. 전도전류 IC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ho분의 1의 전개의 색이 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IC다라고 하는 이 전도전류 같은 경우에, 자, 전도전류는, 자, 요 식에 의해서 전도전류는 전도전류 곱하기 면적 S입니다. 전도전류 IC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IC는 전도전류 밀도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인테그럴 IC의 d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자, IC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rho분의 1의 인테그럴 2의 ds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인테그럴 2의 ds라고 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요 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을 때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인테그럴 2의 ds라는 게 요거죠. 그죠? 그대로 쓰면 rho분의 1의 입실론분의 q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Q는 C, V라는 식이 있었나요? 그죠? 자, 대입해보면, rho, 입실론분의 C, V다라는 식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뭐가? I는, 전도전류 I는, 그죠? I는 rho 입실론분의 CV다라고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가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과 요것을 한번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를 옮기게 되면 이러한 식이 됩니다. I분의 V는 C분의
로우 입실론이 됩니다. 그죠? 자, i분의 V는 C분의 로우 입실론이 되죠. i분의 V가 뭡니까? 저항 R입니다.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 되죠. 결국엔 요 식이 뭡니까? RC는 로우 입실론이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즉 뭡니까? 요 식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의 값을 여러 개의 모양의 저항의 값을 한번 구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예전에 자, 구 모양에서 첫 번째 구체, 그렇죠? 자, 구체에서의 C 값이 얼마였습니까? C는 4 파이 입실론 A다였고요. 자, 두 번째 동심 구체에서 C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 파이 입실론이었습니다. 그쵸? 동심 구체. 자, 세 번째 동축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동축 케이블에서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었고요. 그죠? 네 번째 평행도선. 자, 평행도선에서 C 값은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이었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대지와 전선 간, 그죠? 대지와 전선 간의 C 값은 얼마였습니까? ln A분의 2H의 2파이 입실론.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충분히 우리가 좀 전에 유도했던 식 RC는 여기다 적을까요? RC는 로우 입실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자, R은 뭐가 되겠습니까? C분의 로우 입실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입니다. C 값은 4 파이 입실론 A분의 로우 입실론이 됩니다. 그러면 입실론이 서로 사라지게 되면 자, 그 값이 4 파이 A분의 로우가 됩니다. 그쵸? 자, 4 파이 A분의 로우인데 로우분의 1은 뭡니까? 도전도죠, 도전도. 그래서 얘를 4 파이 K의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값은 도전도입니다. 도전도. 도전도로서 로우분의 1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시그마를 뜻하는 겁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동심구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심구체. 자,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으로 쓰게 되면 C 값은 자, A분의 1 맞나요? 그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4파이 입실론이 되고 여기는 로우 입실론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입실론을 없애게 되면 4파이 로우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고요. 자, 로우라고 하는 건 K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파이 K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유도 과정을 다 거쳐서 동축 케이블의 저항 R은 뭐가 되겠습니까?
2 파이 k분의 1의 ln a분의 b가 되고요. 자, 여기서 r은 파이 k분의 1의 ln a분의 d가 되고요. 대지와 전선 간의 저항값 r은 2 파이 k분의 1의 ln a분의 2h다라는 값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체, 동심구체, 동축 케이블, 평행도선과 대지와 전선 간의 C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입니까? RC는 로우 입실론이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저항의 값을 뭐 한 겁니까? 유도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양에 따른 정전 용량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지 이런 유도 과정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값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다 유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전류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변위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 크게는 뭐 대류 전류라는 것도 있는데, 뭐 대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잘 나오지 않고, 뭐 전액, 뭐 액체에서 흐를 수 있는 그런 전류를 우리가 대류 전류다라고 하고, 자, 전도 전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IC다라고 쓰고, 자, 이 전도 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도체에 흐르는 전류. 자, 그 다음에 변위 전류는 우리가 ID다라고 쓰고, 이 변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 자, 그러면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도 전류라는 것도 있고 변위 전류라는 것도 공존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콘덴서라 하더라도 이 콘덴서도 유전체에도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가 도체와 유전체의 기능을 뭐예요?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전도 전류라는 것도 있고 변위 전류라는 것도 같이 공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변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로서 이 변위 전류를 누가 얘기를 했느냐라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론은 누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도 전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전류는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류의 정의를 보게 되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이다라고 해서 공식으로 쓰면 직류에서는 I는 T분의 Q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을 교류를 표현하게 되면 IT는 DT, DQT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도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 전도 전류 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전류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위 면적당 전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전류 밀도는 IC는 면적분의 전도 전류 IC가 됩니다. 자, IC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분의 전압이 IC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면적 S분의 1을 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A분의 L이다라고 쓸 수 있고, 자, V가 되겠네요. V. 자, 여기는 S분의 1. S라고 하는 건 면적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면적 S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약분이 됩니다. 그쵸?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로분의 1 L분의 V가 되죠. 자, 단위 길이당 전압,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개의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2가 되겠고요. 자, 고유저항분의 1은 뭐가 됩니까? 시그마가 됩니다. 자, 전도전류는 시그마 2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자, 전도전류 IC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을 통해서 T분의 Q, 그죠? T분의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어떠한 최적의 전하가 Q 쿨롱만큼 대전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소 최적에 있는 요 전하량을, 최적 전하 밀도 로 V다라고 하면, 자, Q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로 V 곱하기 최적이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로 V 곱하기 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S와, 그죠? 요거의 면적을 제가 S라고 하고, 자, 요거의 길이를 제가 L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분의 로 V 곱하기 면적 S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길이 L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IC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도 전류 밀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S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S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와 S를 없애면, 자,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 V 곱하기 시간분의 거리 L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 V 곱하기 속도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이 로 V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뭐가 됩니까? 전하량입니다. 자, 이 여기에 있는 전하가 뭡니까? 전자죠. 전자의 하나의 전하량은 2라고 하고, 이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최적 전하 밀도인 로 V가 됩니다. 따라서 로 V 대신에 이 N2를 집어넣게 되면 전도전류 IC는 N2 V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V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될 것이고요. 자, E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1.602 곱하기 10의 -10 구승 쿨롱이 될 것이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전자의 양이죠. 전자의 개수. 수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 전류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이 전도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건 로 시그마 E 또는 N이 V다라고 하는 두 개의 식으로 전도 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면, 자, 두 번째가 변이 전류 밀도입니다. 자, 변이 전류는, 변이 전류 밀도. 자, 변이 전류 밀도는 유전체에 흐르는 거다. 유전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콘덴서죠. 자, 콘덴서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분명히 여기에
전이 V만큼 전하를 가하게 되면, 자, 분명히 여기는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뭐가 되니까 충전이 됩니다. 그럼 Q쿨롱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럴 D의 ds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자, 변이 전류는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 ID는 T분의 Q, 즉, DT분의, 콘덴서는 뭐가 있어야죠? 교류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ID는 DT, DQ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DT, D, 인테그럴 D의 DS가 될 것이고요. 자, 변이 전류 밀도 ID는 이 ID라고 하는 걸 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면적이 없어지게 되면 라운드 T, 라운드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전속 밀도 D는, 자, 입실론 2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D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2가 ID, 변이 전류 밀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의 의미는 뭐냐? 2는 뭡니까? 전개의 세기가 DT, 시간으로 미분하라 이런 얘기죠. 전개의 시간적 변화가 시간적 변화로 뭐를 변이 전류가 흐른다, 그죠? 즉 이 얘기는 교류에서만, 그죠? 콘덴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밀도를 보겠습니다. 전류 밀도. 자, 전류 밀도는, 자, 전류 밀도 I는 전도 전류 밀도 더하기 변이 전류 밀도가 전체 전류 밀도가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써보면 IC는 시그마 2다라고 쓸 수 있고요. 플러스 ID 변이 전류 밀도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2다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물질의 전류가 흐를 때 전도성 부분도 있고 변이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류가 어떻게 한다? 공존한다. 자, 이때 도체에서는 이것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전도 전류 밀도가 더 많은 것이고, 부도체나 유전체에서는 이 전도 전류보다 변이 전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번 보시면, 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자,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 뭡니까? 전류법칙으로서 임의의 점에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시그마 I는 뭐다? 0이다.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어떠한 도체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라고 하는 게, 자, 어떠한 최적 내에, 자, 이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그쵸? 전류는 우리 어떻게 흐른다라고 합니까?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전체 전류 I는 어쨌든 인테그럴 전류 밀도의 ds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건 뭡니까? 면적분. 자, 이 면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최적적분. 그러니까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컬 I의 dv다라고 우리가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요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 I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t, dq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을, 자, 라운드 t, 라운드 로 v의 인테그럴 dv, 그죠? 이것을, 이 q라고 하는 것을 최적 전화 밀도 로 v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전하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 보면 요것과 요것이 같다는 얘기죠.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i의 dv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로 v의 dv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발사는 다이버젠스 i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로 v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자가 여기 하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쵸? 자, 근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그 옆에 있던 여기에 있는 전자가 다시 얘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다시 또 밖으로 나가면 또 여기 있던 전자가 다시 채워줍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최적에 있는 로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자, 라운드 t, 라운드 로브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냐? 0이 됩니다. 즉, 최적 전화 밀도를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이버젠스 i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 뭐냐? 키르요프의 제1법칙인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즉 다이버젠스 i는 0이다. 이것이 이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의 뭐다? 미분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전류는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과 전력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전력과 전력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력과 전력량은 우리가 이미 기존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한 2를 뜻합니다. 그래서 P는 T분의 W다 라고 쓸 수 있고요. W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T분의 VQ, 그죠? W는 VQ. 왜냐? 이런 식이 있었죠. V는 Q분의 W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W는 VQ. 자, 여기서 T분의 Q는 뭡니까? 전류죠. 그래서 VI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단위는 와트다 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전력의 단위에서 자, 마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우리가, 그죠? 마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는데, 1 홀스파워 HP는 746 와트다라고 하는 이 단위 변환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게 뭐가 됩니까? 전력량이 됩니다. 그럼 요 식을 통해서 W는 P, T, 그죠? 단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줄이 됩니다, 줄. 자, 그러면 PT는 줄인데, 자, 이 줄의 단위는, 자, 이건 뭡니까? 전력의 단위 와트. 그쵸? 자, 시간의 단위 세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의 단위인 1줄은 와트 세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량은 줄 또는 와트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뭘 쓰게 됩니까? 킬로 와트 아워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kW hour라고 하는 값이 얼만큼이냐라고 봤을 때, 자, 킬로라고 하는 건 10의 3승이고요. hour라고 하는 것은 1시간으로서 초로 환산하게 되면 3600초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와트 세크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게 되면 3.6 곱하기 10의 6승 뭐가 되는 겁니까? 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공식인 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줄의 법칙에서 단위 환산을 잘 보시면, 자, 1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0.24 칼로리가 됩니다. 1줄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0.24 칼로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렇다면 열량 H는 전기 에너지에다가, 그죠? 0.24를 곱하면 얘가 열량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0.24에, 자, W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전력 P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듯이 P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식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열량은 얼마가 되냐? 0.24 I제곱 RT 칼로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저항에 R이라고 하는 저항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0.24 I제곱 RT만큼의 열량이 어떻게 된다? 난다. 그러니까 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할 때, 자, 분명히 1줄이라고 하는 것은 0.24 칼로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kWh라고 하는 걸 다시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자, 1kWh는 분명히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0.24를 하게 되면 요거의 단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단위가 칼로리가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860 곱하기 10의 3승 칼로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의 3승은 키로가 되니까 얼마나? 860 키로 칼로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1kWh는 얘가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 키로 칼로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화력 발전기의 효율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자, 효율은, 자, 입력분의 출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화력발전기를 보시게 되면, 자, 화력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효율은,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뭡니까? 열 에너지, MH입니다. MH. 자, 여기서 말하는 M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질량을 뜻합니다. H라고 하는 것은 연료 1kg당 낼 수 있는 열 에너지로서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탄 1kg이 5,000칼로리, 킬로칼로리를 낸다라고 하면 석탄 1kg을 떼면 열이 5,000킬로칼로리가 된다는 얘기죠. 즉 MH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에너지가 낼 수 있는 열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자, 위에는 출력이 뭐가 나옵니까?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력량의 단위인 PT가 되는 거죠. 자, 그럼 P는 단위가, PT는 단위가 뭡니까? 킬로와트, 시간, 아워입니다. 자, 그럼 효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위에와 아래의 단위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배웠던 우리는, 1kWh라고 하는 것은 860kcal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전력의 단위를 연량의 단위로 맞추면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860을 곱하면 우리가 화력 발전기의 효율을 구하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보일러, 전기 보일러, 전열기라고 할까요? 전열기. 전열기의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열기는 무엇을 하는 애입니까?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애입니까? 열 에너지로 바꿔서 뭐예요?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율을 보면 입력 에너지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인 PT가 됩니다. 그렇죠? 입력은. 여기서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킬로와트 아워가 될 것이고요. 자, 위에는 열 에너지인 C, M,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비열입니다. 비열. C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도씨가 되는 겁니다. 즉, 도씨, 킬로그램 이게 되겠다. 그죠? 즉,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고요. 물의 비열을 1이다라고 하고, M은 어떤 물질의 질량이 되고,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이 될 것이고요. 세타는 온도 변화입니다. 얼마만큼의 온도 변화가 됐느냐. 자, 이때 여기에서 이것을 다 곱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여기 도씨입니다. 도씨. 자,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킬로칼로리만 남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단위가 킬로칼로리고 아래는 킬로와트니까 당연히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얼마? 860을 곱하면 전열기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나느냐? 효율을 구하라라는 문제도 낼 수가 있지만 화력발전기의 출력, 이 P값을 구하라. 또는 전열기의 출력, P값을 구하라라는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전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자, 이 열전 현상에는, 자, 첫 번째로는 재백 효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펠티에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톰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금속을 맞대어 놓고 여기에 열 에너지를 가하니까 여기에서 전기가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게 재배교과입니다. 그럼 재배교과의 가장 응용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온도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귀에다가 꽂으면, 그죠? 온도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이 귀에 있는 열을 감지해서, 그죠? 그럼 열을 받아서 얘가 뭐예요?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것을 수치화 시켜준다는 얘기죠. 즉, 재배교과는 열 에너지를 가하니까 전기 신호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거 보면 서로 다른 금속에서. 자, 펠티에라고 하는 것은 재배과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하니까 이 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열의 흡수가 발생하더라. 그것을 우리는 펠티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톰슨 효과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재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에서입니다. 근데 톰슨 효과는 뭐냐? 동일 금속에서입니다. 동일 금속에서 열 에너지 가하면 전기 신호 나오고, 전기 신호 가하면 열 에너지의 발열 또는 흡열이 발생하더라. 즉, 이 재백과 펠티는 서로 다른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톰슨은 동일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금속에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는 재백 효과고, 서로 다른 금속에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하게 되면 펠티의 효과다. 문제에서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백 효과와 펠티에는 상당히 혼동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확히, 재백 효과는 뭐다? 온도계다. 온도계 뭡니까? 열을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과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